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생 김도영이 오늘 월요일 방송 진행하러 왔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방송을 하러 오는 스튜디오, 제가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좀 일찍 왔었는데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던 하루의 장을 마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볍지 않은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조금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요, 저희가 설 구정 명절을 우리가 전 국민이 누리는 명절, 대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 오랜만에 또다시 이제 아직 일손이 좀 안 잡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일부터 당장 바로 장기 휴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 부모님을 뵙는 분들은요, 부쩍 굵어진 주름살, 가슴이 찡한데요. 찡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때요,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의 종목을 들어갈 때 꼼꼼히 살펴보듯이 부모님들이 보통 그러시죠. 아픈데 없다. 괜찮다. 너는 괜찮느냐? 자녀들에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때요, 속지 말고요. 눈부터 마주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어디 아프신데 정말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요, 부모님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기듯이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은요, 시장을 좀 꼼꼼히, 특히나 우리가 위험성에 노래던 환율 시장 쪽에 아르헨티나발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정리 한번 해봅니다. 위로 올랐으면 참 좋았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0.22포인트 하락, 급락 마감하면서 1910.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완전히 그동안의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2.80포인트 하락 마감한 507.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하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추이는요, 3.2원 상승 마감한 1083.6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추이, 다른 여타 증시 대비해서 현재 외환시장 쪽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견고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급락이 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선방을 했을까 무지하게 궁금한데요. 자, 성적표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출발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화이텍이 선방했습니다. 0.34% 하락 마감을 하면서 2.8%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팜스토리가 아쉽게도 장중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8%로 손실 확정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더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편입해 주시겠죠?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국순당이 0.65% 하락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1.8%를 들어옵니다. 하지만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퍼스텍이 장중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4.8% 확정 손실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로 후성이 3,3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림기계가 장중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5.1% 손실 매도 처리가 좀 되었고요. 금요일장 승천주로 삼천리 자전거 21,0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B금융이 장중 손절가 터치로 5.9% 손실 매도 확정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이오스페이스가 역시 장중 손절가 터치로 마이너스 7% 손실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좀 쉽지 않은 장세에서 장중 손절가 터치들이 원칙상 포트 제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18.1%로 2위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가 15.3%로 3위를 기록합니다. 이호열 멘토의 CJ 15.2%로 4위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13.6%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홀딩스가 21.3% 오늘장에도 선방을 해주었습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명예전당 확인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은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랑이굴에 들어가면 정신 바짝 차리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쉽지만은 않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그리고 남은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두 분 다 목에는 기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당 빠르게 제 의견보다는 두 분의 멘토분들의 의견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오늘장 좀 쉽진 않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시장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게 웬일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미국 증시 자체가 상당한 급락을 통해서 끝났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걱정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증시조차도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글로벌 악재가 그대로 우리나라의 직격탄을 맞이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힘싸움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 가운데 기관이 아무리 매수세를 강하게 들어올지언정 지금은 매수 자체가 지금은 걸어놓는 매수가, 받아놓는 매수가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의 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대신 물량만 증가됐을 뿐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면서 지금 테마성 재료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고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뉴스까지 있었죠. 그런 쪽으로 중소형주 테마성 재료로 수급이 상당히 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것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수록 그런 테마성 재료는 좀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이 포인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한번 보시면 제가 중요한 자리는 1960포인트 눈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였죠. 지금 하단 1960포인트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빠졌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금요일장에 연출이 됐다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갭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 하단으로 또 보시면 1900포인트 그리고 그 밑에 자리가 지금 1840포인트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 우리가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는 전략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지금은 196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에 대한 비중을 절대 늘리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낙폭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이평선 자체가 하락을 하다가 이런 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월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월봉을 말씀드릴 때 여기에 어느 정도 두 가지의 선을 건너뛰는 경우는 없었다. 지금 외국인이
폭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평선을 건너뛰기에는 불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개씩 이평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월봉상의 포인트 자체가 지금은 상승을 해서 하단에 있던 이 이평선이죠. 120일 이평선 위에서는 무조건 끝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코스닥이 크게 빠진다고 보시기보다는 현재 자리 부근에서 종가상으로 월별 종가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상로 멘토의 차트의 위치를 가지고도 살펴보았고요. 나오는 멘토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선물 장 초반에는요, 소폭 이제 내림세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12시부터는 급격히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이제 선물에서 5,000개억 이상 매수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5,200계약 정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또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의 부분에서도요, 콜옵션에서는 3,400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풋옵션에서는 5,0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일단 뭐, 파생적으로 오늘 강하게 들어올 자리는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도 점심시간 무렵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요, 일정 부분 시장이 충격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별로 희박하다는데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지수 지금 1900 오늘 장 초반에 이제 1900 순간적으로 깼었는데 그때 제가 동시호가 즉 출발 그 증시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말씀해 드렸었죠. 우리나라 지수는요. 1900포인트가 PBR 1입니다. 그럼 1900포인트 PBR 1에서는요. 6개월 안에 벗어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최근에 보시면 지금 대자뷰가 된다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때거든요. 6월 25일이죠. 이때 우리 지수가 1770 갔을 때 이때 PBR이 0.95가 갔어요. 0.9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걸 제외한다면 1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대자뷰가 이번에도 같이 이루어지면 이번엔 0.95 나오면 1800포인트 나오거든요. 그럼 18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 좀 리포트 나오는 거 봤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이때와 지금의 상황이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이제 이때도 동남아 위기와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되어서 떨어졌지만 이때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미 6월 달에 2000포인트에서 떨어질 때 왜 떨어졌냐면 두 가지 요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는요. 뱅가드 펀드의 막바지 물량이 흘러나왔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더 보태어져서 1770까지 떨어진 부분이라면 지금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충격이나 뱅가드 펀드가 매도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PBR 0.95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따라서 1900포인트는요. 강력하게 10원 하나 남기지 말고 매수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주요 지표를 보고 가는 투자는요. 하루하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한 사실은요. 한 달 뒤면 이 주식 승차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분명히 웃을 것이다. 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승차를 통해서 나무르 멘토 같은 경우는 다시는 보지 못할 지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멘토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우리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SBS 컨텐츠 허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포인트 구간을 상당히 맥점 자리에 또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금 15,250원의 종가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까지 내려왔었고 현재 부근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장 초반에 내일 시장의 시가 자체가 하단에서 위치해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15,000원 선을 우리가 익절 가격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5,000원을 위에서 놀고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보유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되 15,000원 자체가 무너져서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는 익절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시세 자체가 빠져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맥점 자리 15,25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면 상당히 짧게 끊어주는 전략을 조금 더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오늘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오늘 손절이 좀 됐는데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스페이스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 자체가 무너지면서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 이탈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9,300원대가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9,300원대 또한 맥점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종가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그 밑에 하단 가격이었던 9,090원까지도 충분히 더욱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감하게 일단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른 오늘 제가 들고 왔던 종목군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익에 대한 기회를 시청자분들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믿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또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벽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즈비전을 한번 볼게요. 그냥 차라리. 네. 아이즈비전이 오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아이즈비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즈비전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 1640원을 제가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오늘도 마찬가지 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뭐 아무 가격이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가격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64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던 구간 박스권 자체가 돌파가 됐다고 보셔야 되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죠. 소형주기 때문에 잡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요. 이 1640원 맥점입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다시 한번 1790원대 고가까지 한 번 더 올라오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포트가 별로 수익률이 너무 안 좋네요. 시장 상황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타이밍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여러분들 멘토링 따라 하시는 분들 좀 힘드신 구간일 텐데요. 그렇지만 항상 저는 이기는 투자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만 잘 짚고 따라오시면은요, 올 한 해도 수익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인데 장중 손절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요. 일단 포트에서는 빠지는데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리포트가 나오는데 전부 다 뭐냐면 목표가 상향이에요. 목표가 상향인데 정작 자기네들은 신나게 팔고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사느냐 봤더니만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러한 급락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신기한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자, 이 모습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신기한 모습은요,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요, 아주 아름다운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래량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기관과 외국인인데, 여기 이 말은요, 매도 매수 공방 속에서 매집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중 손절가, 저희 화면 보시면서 손절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신규 종목으로 사시는 거 괜찮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절대적으로 손절하지 말고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냥 죽을 종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중공업 손실폭이 좀 크네요. 지금 최근에 이 BDI 지수가요, 지난주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난주에 또 다시 급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올해가 바로 이제 LNG선의 대규모 수주들이 나올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일머니가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조선업계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흐름 속에서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역시 이 종목 또한 외국인들이 연 3일 내리 모아가면서 거래량을 늘려놨다는 점, 이 점도 같이 보시면서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NS 잔전인데요. 예, 뭐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연기관 모두 다 매수 중이고, 현재로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 개인들,
매도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빠른 템포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부터도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런 중량주들 팔고 나면 도망 잘 가거든요. 절대 선매도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S1요. 이건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역시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추세가 아직은 깨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일단 우리 추세 매매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지금 선을 제가 그어두었는데요. 손절매 가격과 상관없이 7만 단 2천원 정도를 종가상으로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 종가 부근에 던지는 걸 고려하시고요.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나온다면 역시 이 추세선 따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역작이었는데요. 삼성 SDI 조금 빠른 감은 있었나요? 시장 충격 같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하고 그리고 연기금이 좀 던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통상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201선이 살아있으면 아직은 죽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추가적으로 떨어질 만큼 그 정도의 비전이 없는 종목이냐, 그건 아니고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향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아직 계속 상존 중이니까요. 현 시장의 흐름 속에서 동반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1900포인트에서는 때릴 건 없다. 다만,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한 종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항상 올해 장에 저는요, 이 1900포인트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단추가 괜찮은 단추들이에요. 계속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사이에 줄 생각인데요. 그때 같이 한번 동참하시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저희가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부분, 아르헨티나발 신흥국가들의 위험성 도래, 과연 심층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핑계를 잡는 것인지 아닌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 신바다를 통해서 심층 분석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상로 멘토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확산돼서 우리나라 쪽을 비롯한 신흥국가 쪽으로 위험성이 지난번 인도네시아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아니다를 확신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상로 멘토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뉴스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국의 통화 가치의 급락이 세계 금융시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3년 만에 또 디폴트설에 휩싸이면서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속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수급 사정에는 불안 요인이 없는 만큼 결국 신흥국 시장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시장 불안이 신흥국 전체로 파급되면서 신흥국과 동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쁜 거는요, 서로 다르게 움직여도 됩니다. 우리나라 좀 다르게 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충격을 살짝만 받고요. 이에 따라 이상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타픽 종목은요? 네, 인터파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타픽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역 때문에 또다시 디폴트 가능성,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뼈아팠던 내용이 있죠. IMF 시절이다 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 상세하게 지금 우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닥 그 규모나 시장의 지배력에선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상금멘트.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조금 짚어 가셔야 되는 게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뉴스를 끼워 맞추기 식의 플레이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 뉴스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한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지금 준비된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외환 보유액 추이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외환 보유액 추이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상태고, 이런 하락하는 상태를 한번 본다면 당연히 경제 상황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빴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추이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그리고 이머징 국가 중에서 아르헨티나, 생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면 브라질을 먼저 첫 번째로 꼽으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 쪽에 투자가 되었던 물량 자체가 브릭스, 바로 브라질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갔던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 쪽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신흥국들에 대한 위기설이 대두가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미국 증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고가 행진을 꾸준히 했었고, 거기에 한 번쯤은 멈출 수 있는 얘기거리가 조금 필요했다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달러화의 강세가 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달러의 강세가 된다면 당연히 이머징 국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흥국들은 거기에 통화량 자체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2013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엔화는 어땠죠?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는요,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달러화는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통화 자체가 2014년에도 약세를 보인다면 당연히 이머징 시장에 있는 금액들은 더욱더 절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이런 어느 정도의 달러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강세로 변환을 해줘야지만 세계 경제에서는 순기능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느 정도 핑계거리에 좀 더 지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해보겠고요. 네. 두 번째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달러하고 페소의 환율 변동 추이인데요. 자, 페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쓰는 환율 단위를 뜻하는 거겠죠. 한번 보시면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던 환율에 대한 가치 자체가 변했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 우리가 작년에도 겪었죠. 바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바로 김도영 MC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차트를 우리가 한번 지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인도네시아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카르타 네, 지수입니다. 좋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꾸준히 하락하는 하락 패턴, 하락대 안에 놓여 있다고 본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뉴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두 군데 다 외환 보유액의 문제로 지금은 상당히 힘들구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는 인도는 올라가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내려왔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이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경우구나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는 나라들이요. 세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르헨티나와 바로 터키입니다. 그럼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지금 페소화라든지 아니면 터키의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안 받는다고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1차적인 어느 정도의 쇼킹은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2차적인 쇼킹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급락이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급하게 내려갈 때 사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장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 충분히 답이 있다. 이 뉴스 여기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비중이 큰 뉴스는 아니다. 하지만 타이밍상 지금은 지수가 하락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 급락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하락에 대한 빌미를 여기서 원인을 좀 잡은 퍼즐 조각일 뿐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저도 이상로 멘토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겠고요. 이제 과연 우리 나무르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까마귀 날짜 왜 떨어진다고 지금 주가가 이제 급락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나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요. 얘네들은 항상 미국은 진짜 복사기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복사기 돌려가지고 돈만 찍어내면 되죠. 돈만 찍어서 쫙 풀면 달러가 무조건 약세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이 달러의 약세, 글로벌에 빠져나갔던 이 달러들이요, 정확하게 일정하게 분배가 안 돼요. 한쪽에서는 반드시 일정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꼭 그래서요, 한쪽에 위기가 터져 나와가지고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죠. 달러 강세되면 또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얘들은 결국요, 굉장히 냄새나는 지식이기도 한데, 결국은 글로벌에 적정한 달러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상 터져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역시 첫 그림을 보시면 2013년 작년 10월부터의 환율 절하율을 보면 역시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쪽이 굉장히 좀 강하죠.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반 부분에 일단 터닝이 된 부분인데, 이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졌냐면, 얘네들은요, 원래 대표적인 환율 조작국 하면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이 블루 달러라고 불리우는 게 뭐냐면, 지하 암거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암달러. 서울 가면 명동, 부산에 가도 남포동 가면 이제 암달러 상들이 다 있는데 이게 너무 활성화돼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요, 어느 정도냐면 수출할 때 있잖아요. 달러 지금 못하게 하려고. 또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외국에 놀러 가면은요, 카드 쓰면은요, 20%씩 먹여버립니다. 세금을. 달러 썼을 때. 이렇게 못 쓰게 하니까 지하 이 달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60%의 돈을 더 줌에도 불구하고 지하 돈을 쓴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전부 다 환율이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아르헨티나가 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환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과거 이제 2001년의 케이스를 보니까요. 디폴트가 됐을 때 얘네들이 대외, 즉 외국에 가지고 있는 부채 대비 외환 보유량을 20%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터져버렸어요. 단기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역시 외환 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보시면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20%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지 않나.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보면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대외 부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면 아르헨티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채권을 발행을 하면 되거든요.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이 국가의 GDP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는요 현재 GDP 성장률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취약한 9개국 해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GDP 대비 경상수지가 나오잖아요. 보면 아르헨티나는요 GDP 대비 경상수지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채권 발행하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어요. 따라서 사실은 아르헨티나는요, 이게 진짜 글로벌 위기, 신흥국의 위기에는 대상이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여기에 있죠. 터키가 오히려 훨씬 더 문제고, 사실은 제일 문제가 큰 나라는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터키와 남아공, 이쪽 라인이 문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제 왼쪽에 보시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외환 보유량 많고 GDP 성장률 굉장히 높고 지금 23개월 연속 흑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적으로는 여기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하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FTSE 그죠? Security Exchange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MSCI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가 FTSE에서는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MSCI에서는 신흥국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금이 인덱스를 보고 할 때 여기에서 신흥국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FTSE를 추종하는 펀드는요 우리나라에서 매도를 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우리나라는 선진지수 안에서 돌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트 비중만 발생할 뿐이지 신흥국하고 충격이 없어요. 문제는
MSCI를 보고 달려가는 자금들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MSCI를 보고 따라가는 자금들이 다 어느 자금이냐? 미국계 자금이다. 미국계 우리 보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다 MSCI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MSCI 측면에서의 어떤 펀드는 이탈이 굉장히 좀 가속화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의 이 외국인들 펀드 플로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에서는 오히려 중위험, 중수익 구조라는 거죠. 이머징 마켓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 저수익인데 우리나라는 중위험, 중수익 구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부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역량은 절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그냥 보여주신 자료만 놓고 저희가 좀 보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발 이 신흥국가 쪽으로의 위험성 도래, 신용위기. 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신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읽어봤고요. 자, 두 분이 이에 따라서 근데 탑픽 종목이 좀 극명하게 좀 갈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상로 멘토가 왜 이 종목이 탑픽 종목이 되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아이러니 하시죠? 왜 인터파크를 들고 왔을까? 예. 그만큼 개별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이 차례 낫다라는 겁니다. 환율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러면 환율을 신경 안 쓰려면, 안에, 자회사가 어느 정도는 상장이 곧 앞에 있는 종목군은 어떨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인터파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매력 포인트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인터파크 INT의 상장을 앞두고 동사의 재평가 구간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자회사가 상장을 한답니다. 지금 알고 계시듯이 인터파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의 지분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인터파크 INT의 지분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이 두 개나 더 되면 당연히 인터파크의 주식 가치 자체는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터파크를 좀 더 유심하게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INT라는 분야 자체가 공연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야를 좀 뜻하는 건데, 공연장의 보유라든지 아니면 공연 제작, 그리고 공연 티켓 판매 같이 밸류 체인 자체, 캐시카우 시장 자체가 한 번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바로 인터파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은 당연히 직거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진 자체가 딴 데로 빠질 염려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상의 이득을 봤을 때 인터파크의 주가도 좀 더 고평가가 좀 더 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남아있지 않나, 성장성이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자, 그러면 인터파크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차트를 빼놓으면 안 되죠. 한번 같이 차트 한번 보시면, 자, 2006년도 그때가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다시 한번 신고가에 나오는 패턴이고,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굳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수급적인 이유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바로 여기 인터파크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세가 크게 나왔죠. 하지만 매수하는 종목군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인터파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인터파크의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요. 현재는 보유 관점 아니면 신규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하, 그래요. 왜 탑픽 종목이었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나무로멘토의 현대차가 왜 탑픽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환율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결국 이제 올해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를 좀 강세로 유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오늘 기아차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주 기가 찼죠? 예, 기아차. 근데 현대차는 그만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현대차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시장이 급락 속에서 꼼짝도 급락이 전혀 안 되죠. 그 가운데 누가
사냐면 기관들이요. 목숨 걸고 사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오늘, 어제 정도 팔았거든요. 그거 다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네시스가 이제 미국향 이제 선적이 시작됐고요. 4월 달에 절대 현대차가 깨지지 않는 소나타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터키 공장과 그리고 중국 공장에선 이제 100만 대 150만 대의 증설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이제 일본 차하고 올해 한판 승부 걸겠다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갈림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500만 대 도전하는데 일본 차들도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수익성이 아니라 점유율이다. 마켓시어, 즉 점유율에서 붙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소위 말해서 올 한 해는요. 일본 차와 현대차가 정면 승부로 완전한 전쟁이 펼쳐진다.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경기 같습니다. 만약에 이긴다면은 10년짜리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현대차를 오늘 환율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종목 발견 신봤다. 아르헨티나발 신흥국 위기, 위험성 있느냐,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정리를 했죠.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거진 신흥국 위기론. 한두 번도 아니죠. 1997년 환난이 다시 재현되면서 확산되느냐 라는 물음에 두 분 모두 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참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상로 멘트는요, 대외 불확실성, 내수주로 극복하자, 역발상을 조금 소나기 피해가자는 의견에서 인터파크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나무르 멘트 역시 걱정하지 말자, 불확실성,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관점에 신차 효과인 현대차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이요, 걱정하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포트폴리오에 이제 또 편입을 시켜서 강하게 상승 수익을 챙겨줄 종목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는 빅솔론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르 멘토 효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요, 저희가 나무르 멘토의 효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이 별로 안 좋은데요. 저는 뭐 먹어도 대행주입니다. 시장에 베팅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이유고요. 일단 효성 너무 매력있는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효성 어떤 기업인지 잘 아시겠지만 설명해드리면요. 이 무역, 화학, 산업, 자재 부분에서 요즘에 굉장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TH필름 같은 경우에도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요, 바로 이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을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 효성의 가장 큰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일본에서도요, 상당 기간 동안 이 폴리케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효성이요,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참, 이 회사가 사건이 많았죠. 조성래 회장 일가 조사받으러 다녔죠. 거기다가 이제 법인세, 추징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 안에를 들여다보면은요, 영업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지표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 실적이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정체 속에서 이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완전히 2분기부터 턴이 됐어요. 자, 4분기에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노란색이 급격히 떨어진 거 요거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이익이었는데 법인세 추징금 3,500억 정도, 3,600억이죠. 그게 3분기에 들어가면서 순간적인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간 건데요. 일단 이익 규모는요, 확실히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특히는 이제 스판덱스 부분과 4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돈을 까먹고 있는
계열사가 중공업인데, 이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조금씩은 건설 경기,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조금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펀더멘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흐름은 굉장히 순조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현재 지표를 제가 이제 밸류 밴드를 통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밴드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즉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굉장히 편차가 컸던 시점에서 굉장히 단단한 부분으로,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회색 정도 라인은 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 75,000원이 점진적으로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 라인 부분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이렇게 설정할게요. 오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입니다. 67,500원 잡았고요. 1차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보여드리면은요. 자, 기술적 분석가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랜빌의 투자 전략에서 201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점에는 한 번씩 사보자. 그런 의미에서 역시 차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효성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이제 이상로 멘토의 빅설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투자 포인트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봅니다. 네,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대박 플러스 할 때도 빅솔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생소하게 생겼던 제품일 거예요. 예, 모바일 프린터입니다. 모바일 프린터. 네, 죄송합니다. 자, 카드를 결제하면 저렇게 밑에 영수증처럼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겠고. 자,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드시면 요즘 같은 경우에 휴대폰에 꼽아서 나오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 프린터 중에서도 소형 프린터 분야의 1위 업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고, 2003년에 삼성전기에서 포스 프린터 사업만 양수를 해와서 지금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빅솔론입니다. 뭐 어중이 떠중이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했던 게 아니고 삼성전기라는 뒷받침을 있었고 난 다음에 지금 양수를 해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빅솔론에 대한 제품별의 매출액 추인데요. 포스라든지 아니면 라벨, 그리고 모바일 쪽, 그리고 메커니즘, 그리고 기타 좀 다 잡히는데, 일단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포스 분야입니다. 계산 분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한 매출처가 좀 잡히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시장 규모라는 거죠. 전 세계적 글로벌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2조 원 가량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틈새 시장 자체를 빅솔론이 상당히 잘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업이 지금은 성장성을 갖추고 지금 라이징 스타에서 캐시카우 시장을 변모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가적인 상승세에는 좀 더 발을 담가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러면 주가 추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빅솔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맥점은 이미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속으로 되뇌이면서 왜 이 지점에 들어가게 되는지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800원, 그리고 중간 밴드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3,600원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단 밴드는 맞습니다. 14,9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닫혀있는 차트입니다. 닫혀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낼 때는 폭발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현재 빅솔론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PR입니다. 자, 현재 EPS 기준 PR 7.4배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의 10배를 기준으로 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잡는다면 8.3배 이렇게 말들 많이 하죠. 거기에도 못 미치는 7.4배입니다. 7.4배 밴드에 놓여있고, 그리고 이렇게 박수권이 자체가 갇혀있다. 매집이 분명히 들어왔던 차트구나. 그런데 시세를 분출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왜 하필 또 이 12,800원대 12,900원을 종가 체결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내일 시장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7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로멘토의 빅솔론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에 과연 빅솔론 이 무대, 휴대용 단말기가 있을지 제가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말자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도 숟가락 하나 더 얹어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공포의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멘토, 이상로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